매번 뭔가 부탁할 때만 자식인 것처럼 하고 정작 받고 나면 입 싹 닦는 게 너네들 아니니? 아들 도윤이가 말을 멈칫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며느리가 나섰죠. 어머님, 듣자 하니 너무하시네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요? 정숙 씨는 가방에서 종이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칫솔 치약 세트가 들어있었죠. 이거 설날 때 너희가 준 거야. 네, 그래서요? 이제 와서 선물이 마음에 안 드셨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난 선물 탓하는 게 아니야. 너희가 사돈 댁에는 50만 원짜리 한우 세트를 보내고 나한테는 2만 원짜리 칫솔 세트를 준 건 나를 무시하는 행동 아니니?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5세 이정숙 씨입니다. 평생을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여자였죠. 지금 정숙 씨는 법원 복도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서류 한 장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빛 아래 서류 위 글자들이 흐릿하게 춤추는 것만 같았죠. 증여 무효 소송.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자식에게 준 것을 다시 빼앗는다는 게 어머니로서 할 일이 맞나 싶었죠.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돌이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의 인생은 다른 동년배 어머니들과 비슷하게 늘 자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25세 결혼해서 26세 아들 하나를 낳았죠. 남편과 함께 키우던 아들이 5살이 되던 해, 남편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정숙 씨의 삶은 오직 아들 도윤이를 위한 것이 되었죠. 새벽 5시, 을지로 지하상가의 한 식당에서 정숙 씨의 하루는 시작됐습니다. 출근길 직장인들을 위한 백반을 준비하고 점심시간이 지나면 잠깐 쉬었다가 저녁 장사를 했죠. 밤 9시가 되면 식당 일을 마치고 근처 사무실 건물로 달려갔습니다. 2시간 동안 사무실 청소를 하고 나면 그제야 하루가 끝났죠. 이 정도면 됐지? 우리 도윤이 대학 등록금은 문제 없겠다. 퇴근길 버스 안에서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흐뭇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그렇게 모은 돈이 나중에 자신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돌아올 줄은요. 허리가 아파 잠 못 이루는 밤이면 정숙 씨는 도윤이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내보곤 했습니다. 까만 눈동자로 해맑게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 모든 고단함이 사라졌죠. 그 미소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아는지 효자였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그때는 효자였죠. 대학에 들어가서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용돈을 벌었고, 방학이면 어머니 일손을 돕겠다며 식당에도 나왔죠. 그래서 더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아들, 이제 취업했다니까 결혼할 때가 됐나 봐요. 단골 손님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면 정숙 씨의 얼굴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30이 된 아들이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도 그랬죠. 어머니,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을 만났어요. 어머, 듣던 중 반가운 소리구나. 나는 손주 언제 보나 하고 있었는데 정말 잘 됐구나. 그래, 어떤 사람인데 그래? 도윤이가 처음 며느리 지혜를 데리고 왔던 날, 정숙 씨는 쉬는 날임에도 아침부터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미역국에 소고기는 기본이고 장조림에 멸치볶음, 시금치 나물까지 평소 잘 쓰지 않던 접시도 꺼내놨죠. 어머님, 솜씨가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래? 맛있게 먹어주니 기쁘구나. 처음 만난 자리에서 지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수줍은 듯 미소 짓는 모습이 예뻐 보였죠. 도윤이가 이런 좋은 여자를 만났구나 싶어 마음이 놓였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정숙 씨는 통장을 모두 비웠습니다. 30년 동안 모아온 돈이었지만 아깝지 않았죠.
오히려 자식을 위해 써볼 기회가 생겨 기뻤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까지 무리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은데. 부동산 중개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신혼집으로 마련한 아파트의 계약금이 제법 큰 금액이었거든요. 거기에 대출금까지 더해지면 정숙 씨의 노후는 빠듯할 게 뻔했죠. 하지만 정숙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에이, 무슨 소리예요? 자식 도와주는 게 어때서요? 그래도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후회하진 않을 거예요. 그때는 진심이었습니다. 부모라면 당연히 자식을 도와야 한다고 믿었고 자신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결혼식 날 정숙 씨는 참 행복했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아들이 너무 잘생겨 보였고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며느리는 마치 천사 같았죠. 하객들은 모두 잘 어울린다고 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배부른 느낌이 들었죠. 어머님, 걱정 마세요. 혼자 외롭지 않으시게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며느리 지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숙 씨는 그 말을 온전히 믿었죠.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더니 행복도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던 발걸음이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고 그마저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전화를 해도 지금 좀 바빠요. 라는 대답이 돌아올 뿐이었죠. 특히 명절이 될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댁에는 들리지도 않다가 사돈댁에서 하루 종일 머무는 모습을 보면서도 정숙 씨는 참았습니다. 자식이 잘 살면 그만이지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요. 그러다 지난 명절 설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오랜만에 명절에 아들 부부가 방문한다는 소식에 하루 전부터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도윤이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소고기 장조림도 만들고 며느리가 한번 칭찬했던 잡채도 준비했죠. 떡국떡은 새벽 시장에 가서 제일 좋은 것으로 골랐습니다. 하지만 아들 부부는 방문하자마자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서둘러 나가려 했죠. 어머님, 저희 이만 가볼게요. 오늘 친정에 가야 해서요. 벌써? 떡국이라도 한 그릇 더 먹고 가지? 처가는 매번 갔잖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희 시간 없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찾아온 것이 어디냐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우연히 며느리의 SNS를 보고 말았죠. 한우 세트와 화려한 차례상이 가득한 상차림 사진. 엄마한테 선물로 한우 세트, 앞으로 더 좋은 거 사줄게요, 엄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숙 씨에게는 2만 원짜리 칫솔 세트 사왔으면서 사돈댁에는 50만 원이 넘는 최고급 한우 세트를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이었죠. 그날 밤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남은 음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 도윤이가 좋아한다고 정성스레 만든 장조림. 며느리 입맛에 맞췄다며 간을 맞춘 나물들. 모든 게 허무하게 느껴졌죠. 자식은 결혼하면 남이라더니 아무리 잘해줘도 다 필요 없구나. 눈물이 나려는 걸 꼭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일주일 후 도윤이가 걸어온 한 통의 전화가 정숙 씨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되니까요. 엄마, 우리 요즘 사는 게 빠듯한데 엄마 살고 있는 집 나한테 주면 안 돼요? 그거 팔아서 투자 좀 하게요. 정숙 씨는 전화기를 내려놓은 후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죠.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평생 모아온 돈으로 산 이 집이 전부였죠.
남편이 떠난 후 식당 일과 청소 일을 하며 모은 돈에 퇴직금까지 보태서 샀던 집이었습니다. 도윤아, 무슨 말이니? 너네 결혼할 때도 집 주지 않았어? 어차피 나중엔 제거될 거잖아요. 미리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아들의 말투는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당연한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요. 정숙 씨의 마음이 더 아팠던 건 바로 그 점이었죠. 내가 결혼할 때 신혼집이랑 차랑 혼수도 내가 사줬잖아. 차라리 사돈되게 요구하는 건 어떠니? 나는 줄 만큼 줬다 생각하는데 그건 벌써 몇 년 전 일이에요. 지금은 더 큰 집이 필요해서. 그리고 아시잖아요.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얼마나 까탈스러운데요? 정숙 씨는 순간 현기증이 났습니다. 신혼집을 마련해 줄 때도 모든 재산을 털어 계약금을 넣고 대출까지 끼었는데 이제는 자신이 사는 집마저 달라는 말이었죠. 엄마, 생각 좀 해보세요. 지영이도 더 큰 집을 원하고 저만 좋자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요. 손주도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크면 얼마나 좋아요?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빨리 끊어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면 되잖아요. 정숙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통화는 미리 계획된 것이었다는 걸요.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상의해서 결정한 일이었던 거죠. 전화를 끊고 난 후 정숙 씨는 거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늦은 오후 퇴근하는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이 보였죠.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 게 내 생각은 하나도 안 하는구나. 서럽다 서러워.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이 집을 아들에게 주면 자신은 갈 곳이 없었죠. 보증금 몇 천만 원짜리 월세방이나 구해야 할 텐데 그마저도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숙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베개가 눈물로 젖어들었죠. 아들이 이렇게까지 변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 도윤이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어제 말씀드린 거 생각해 보셨어요? 도윤아, 정숙 씨가 말을 끊었습니다. 너는 내가 이 집을 너한테 주면 나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 봤니? 잠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야. 엄마가 원하시면 저희 집에서 같이 사셔도. 정숙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얼마 전 명절에 1시간도 버티지 못하고 나가던 며느리가 떠올랐죠. 내 마누라가 좋아하겠니? 너랑 통화하는 것조차도 싫어하는데 같이 사는 건 퍽이나 좋아하겠다. 아니. 그게 그래도 엄마 집 팔아서 우리 도와주면 그 정도는 감안하겠죠. 도윤아, 너 살고 있는 신혼집 줬을 때 그때는 문전박대 안 했다는 식으로 말하는구나. 그때도 너네 집 오지도 못하게 했잖니? 그거랑 그거는 다르죠. 쪼잔하게 담아두고 계셨어요. 말을 더듬는 아들의 목소리에 정숙 씨의 마음이 더욱 아파왔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네. 엄마가 지금까지 너한테 못해준 게 있었니?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아들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네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너 대학 보내려고 얼마나 일했는지 기억나니?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엄마가 가진 돈 다 털어서 신혼집 마련해주고 혹시나 너희 힘들까봐 대출금 이자도 내가 다 갚았어. 그런데 이제 와서 내 집마저 달라고? 그럼 엄마는 어디 가서 살아야 하니?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애들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래서 내 어미를 길거리에 내몰 생각이야? 정숙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집에서 살자고. 나보고 눈칫밥 먹으면서 살라는 말을 돌려서 하는 것처럼 들린다. 하지만 아들은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돈이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죠. 전화를 끊고 난 후 정숙 씨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득 서랍장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 보았죠. 도윤이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첫 돌 사진, 유치원 졸업식, 초등학교 입학식. 매 순간 해맑게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에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너무 오냐오냐 키운 걸까? 처음으로 후회가 되는구나.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였죠.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 모시고 살면 되잖아요. 이 집 파시고. 정숙 씨는 더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느라, 내가 모를 것 같니? 내가 나랑 같이 살기 싫어하는 거. 너네랑 같이 살면 내가 얼마나 눈치를 받으면서 살까? 아니에요. 어머니 그렇게 말하시면 할 말은 없는데. 그 정도는 저희가 어머니 사정 봐드릴 수 있어요. 사정을 봐준다고. 누가 누굴 봐준다는 거니? 그리고 명절에 1시간도 못 있다가 가면서 이제 와서 같이 살자고? 어머니, 진짜 치사한 거 아시죠? 왜 자꾸 과거 얘기만 꺼내요? 싫으면 싫다 하세요. 뭐라고? 너네들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자꾸 요구해서 그렇지. 이기적인 건 어머니예요. 자식 생각하셔야죠. 대체 노후에 얼마나 호강을 누리시려고 그러시는지 제가 지켜볼 거예요. 진짜 말이 안 통한다니까. 됐다. 너네랑 얘기하면 입만 아프구나. 이제 너희 맘 다 알았으니까 그만 끊자. 전화를 끊은 정숙 씨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노을이 지는 하늘이 유난히 붉었죠. 그날 밤 정숙 씨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정숙 씨는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몇 년 전에 아들한테 아파트를 증여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정숙 씨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증여무효 소송이라는 게 있어요. 정숙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그게 가능한가요? 네, 실제로 비슷한 판례들이 있습니다. 부모를 부양하지 않거나 심하게 박대하는 경우 증여를 무효화할 수 있죠. 그 말을 들은 순간 정숙 씨의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럼 소송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계약하시죠. 걱정 마세요. 저희가 유리한 싸움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 씨의 발걸음이 전과 달랐습니다. 더는 움츠러들지 않았죠. 이제는 자신을 위해 싸워야 할 때였습니다. 그렇게 소송이 시작되었고 역시나 아들 부부는 난리가 났죠. 법원의 판결이 나오는 데는 석 달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정숙 씨는 마음을 다잡았죠. 아들 부부는 계속해서 연락을 해왔지만 정숙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판결문을 받아든 날, 정숙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원고 승소. 드디어.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기뻐서가 아니었죠. 여기까지 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판결이 나자마자 도윤이가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우리 집을 빼앗으시겠다는 거예요? 정신 좀 차리세요. 정숙 씨는 차분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바로 하자. 너 집이 아니라 내 집이야. 그리고 정신을 차려 할 건 너네란다. 엄마가 주신 거잖아요. 이제 와서 물은다는 게 부모가 할 짓이에요?
말 한 번 잘했다 너네는 자식 노릇을 잘한 것처럼 말하는구나. 너는 그 집 받고 나서 날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나니? 매번 뭔가 부탁할 때만 자식인 것처럼 하고 정작 받고 나면 입싹 닦는 게 너네들 아니니? 아들 도윤이가 말을 멈칫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며느리가 나섰죠. 어머님, 듣자 하니 너무하시네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요? 정숙 씨는 가방에서 종이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칫솔 치약 세트가 들어 있었죠. 이거 설날 때 너희가 준 거야. 네, 그래서요? 선물이 마음에 안 드셨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아니, 난 선물 탓하는 게 아니야. 너희가 사돈 댁에는 50만 원짜리 한우 세트를 보내고 나한테는 2만 원짜리 칫솔 세트를 준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건 돈이 문제가 아니고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이 드는 게 문제란다. 정숙 씨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날 SNS에 올린 사진 봤어. 사돈 댁에서는 하루 종일 웃으면서 지내더니 우리 집에서는 1시간도 못 버티고 나가더라. 어디 그뿐이니? 사돈 댁이랑은 해외여행도 자주 가면서 나는 손주나 봐달라 하고. 며느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니요. 제가 느끼기엔 그깟 선물 때문에 삐져서 그러는 것 같은데요? 정숙 씨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그깟 선물 받자고 이러겠니? 기가 차구나? 너희한테 얼마나 줬는지 기억나? 신혼집 사줄 때 내 통장 다 털었어. 그것도 모자라 대출까지 끼고. 도윤이가 발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그걸 다 갚으라는 거예요. 아니, 난 그동안 너희한테 준 게 아깝다는 게 아니야. 그저 부모된 도리로 해준 거니까. 하지만 이제는 안 되겠더라. 너희가 날 버렸으니 나도 이제 너희를 버려야겠어. 엄마! 저희를 버린다고요? 후회 안 하실 거죠? 왜? 놀랐니? 후회는 없다. 정숙 씨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거 봐. 너희 결혼하고 나서 내가 매달 얼마씩 도와줬는지 다 적어놨어. 신혼집 대출이자도 내가 다 냈지. 너희 카드값에 아기 용품비에 이런 것까지 다 내가 해결해줬는데? 아들 도윤이와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너희는 뭐였니?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았지. 명절에도 얼굴 비치기 싫어하고 전화도 귀찮아하고. 심지어는 내 집까지 달라고? 그래도 저희가 어머님 모시고 산다고 했잖아요. 며느리가 발끈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물어볼게. 내가 진심으로 나랑 살고 싶었던 거니? 그게 솔직히 말해봐. 그냥 그 상황 모면하기 위해서 한 말인 거 아니야? 막상 같이 살게 되면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내쫓을 거 아니었니?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다 알아. 너희 둘이서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웠겠어? 어머님 모신다고 하면 집을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겠지? 정숙 씨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잠시 밖을 내다보더니 다시 돌아섰죠. 사실 나도 처음엔 망설였어. 내 자식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런데 너희가 내 집을 달라고 했을 때 깨달았지. 너희한텐 난 그저 돈 줄이고 식모였다는 걸.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내가 다 말할 때까지 들어. 판사님도 다 알아보셨더라. 너희가 그동안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심지어 통화 녹음까지 들으셨어. 내 마누라가 친구한테 한 말?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녹음요? 시어머니가 짐이라고?
빨리 정리하고 싶다고? 그 말 말이야. 그건 그냥 친구랑 한 농담이었어요. 농담. 그래, 너한텐 농담이었겠지. 하지만 그 말을 들은 내 가슴은 칼로 베는 것처럼 아팠어. 정숙 씨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제 이 집을 비워줘. 한 달 시간을 줄게. 엄마!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는 어디로 가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나보고 길거리에 나가서 살라고 할 때는 언제고. 그래도 저희 아이도 있고 손주 봐서라도 그만 마음 푸세요. 도윤이가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용서? 아니, 난 이미 너무 많이 용서했어. 내가 연락 끊어도 용서했고, 명절에 나를 푸대접해도 용서했어. 그때마다 자식이니까 하면서 참았지. 하지만 이제는 지쳤어. 이제 그만 가보거라. 그리고 한 달 안에 이사해. 난 이 집을 팔 거야. 파신다고요? 어디로 가실 건데요?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지. 이제부터 난 내 인생을 살 거야.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애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매주 찾아뵐게요. 정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영아, 거짓말하지 마. 내가 매주 날 보고 싶지 않다는 거 나도 알아. 이제 그만하자. 너희도 편하게 살고 나도 편하게 살자. 도윤이와 며느리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이제 가봐. 다음 주부터 부동산 중개인들이 집을 보러 올 거야. 정숙 씨는 창가로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아들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더는 돌아보지 않았죠. 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정숙 씨는 그제야 깊은 숨을 내쉬었죠. 이제 정말 끝이구나.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서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랜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후련함이 느껴졌죠. 창밖의 하늘은 이제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의 마음속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둔 설렘 때문이었을까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지. 시간이 흘러 봄이 찾아왔습니다. 정숙 씨는 전라도 어느 작은 마을의 전원주택 마당에 앉아 꽃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아파트를 팔아 장만한 이곳은 그녀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아이고, 정숙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옆집 할머니의 목소리에 정숙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날이 너무 좋잖아요. 이런 날 집에만 있을 순 없죠. 봄바람이 불어오자 매와 향기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정숙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여기 온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처음엔 걱정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이곳 사람이 되셨어요. 정숙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이곳이 자신의 집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아들 부부와 완전히 결별하고 내려온 이곳에서 정숙 씨는 비로소 자신만의 삶을 찾았습니다. 아침이면 텃밭에서 채소도 가꾸고 마을 주민들과 함께 시간도 보내고 저녁이면 산책을 하며 수다를 떨었죠. 서울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상이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도윤이 부부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해 월세 단칸방으로 옮긴 그들은 이제야 부모의 소중함을 깨닫고 있었죠. 직장에서 돌아와 아이를 돌볼 사람도 없어 더욱 힘들었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님한테 연락이라도 한번 드려볼까요? 며느리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와서? 내가 볼 때는 어머님이 전화도 안 받으실 것 같은데. 도윤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요즘 들어 자꾸 어머님 생각이 나요. 그때 우리가 너무했던 것 같아요.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애한테 할머니 얘기를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겠고, 어머님이 끓여주시던 미역국 생각도 나고, 도윤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어머니가 그리웠지만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막막했죠. 엄마, 할머니는 어디 가셨어요? 아이의 질문에 부부는 서로 눈길을 피했습니다. 여보 그리고 어제 보니까 어머님 SNS에 사진 올라왔더라고요. 전원주택에서 사시는 것 같던데. 참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도윤이는 얼른 어머니의 SNS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아싸낫을 하는지도 몰랐던 아들은 그제서야 확인하기 시작했죠. 언제 이런 걸 배우셔서 사진도 올리셨대. 꽃밭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는 모습. 이웃들과 찍은 단체 사진. 모든 사진에서 어머니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여보, 며느리 지혜도 사진들을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우리가 정말 큰 실수를 했네요. 그동안 돈과 재산만 바라보며 살았던 자신들의 모습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못한 채 그저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했죠. 어머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많은 걸 주셨는데, 우리는 뭘 해드렸지? 지혜의 말에 도윤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마음 한구석이 시리게 아플 뿐이었죠. 한편 정숙 씨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마당의 등나무 아래 앉아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죠. 옆집 할머니가 놀러 왔습니다. 정숙 씨, 이번 주말에 우리 딸네 가족이 오기로 했어요. 같이 밥이나 먹어요. 아이고, 그래도 될까요? 가족끼리 오시는데 에이, 무슨 소리예요? 정숙 씨도 우리 가족이나 다름없잖아요. 그 말에 정숙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가족. 그동안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만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이 생긴 거죠. 참, 이거 보세요. 옆집 할머니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어제 우리 모임 사진이 참 잘 나왔더라고요. 사진 속에는 정숙 씨를 둘러싼 마을 친구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죠. 정말 그러네요. 제가 이렇게 행복해 보이네요. 따뜻한 말에 정숙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문득 서울에 있는 아들 생각이 났지만 더는 마음이 아프지 않았죠. 이제는 정말 제 삶을 찾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평생을 살다가 이제야 진짜 행복을 찾으신 거죠. 저녁 노을이 마당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정숙 씨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더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알겠네. 진정한 행복이 뭔지. 그때 휴대폰에 알림이 왔습니다. 도윤이의 번호였죠. 하지만 정숙 씨는 더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이 아닌 내 인생을 위해 살 차례인 것 같아요. 옆집 할머니가 따뜻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멀리서 풋풋한 매와 향기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습니다.
정숙 씨의 마음속에도 봄이 찾아온 것 같았죠. 지는 해를 바라보며 정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행복하다고. 더는 누군가의 어머니나 할머니가 아닌 그저 이정숙으로 사는 게 행복하다고.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그 뒤로도 정숙 씨의 새로운 인생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제는 진정 자신을 위한 삶을 살 수 있으니까요.